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다시 수업으로 찾아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저번 수업을 찍고 이번 수업을 찍는 사이에 또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그래가지고 개학이 또 일주일이 미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온라인으로 만나는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더 조심하시고 우리 학교에서 꼭 볼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두기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역학적 시스템 얘기를 했었죠. 역학적 시스템 뭐냐면 어떤 물체에 힘이 작용하고 힘이 작용하면 그 물체가 빨라지고 느려지고 충돌하고 뭐 이런 것들을 배웠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우고 이번에는 이제 새로운 단원으로 해서 지구 시스템이라는 것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 시스템이라는 건요 사실 중학교 때 배웠어요. 여러분이 사실 이 과학의 교육과정이라는 게 늘 그런 식이거든요. 여러분 과학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연 현상들을 많이 다루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자연이라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내용들을 갖다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중학교 때 또 배우고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고등학교 때 또 배웁니다. 다만 조금 더 깊게 조금 더 많이 배울 뿐인 거죠. 지금 이 지구 시스템 중학교 때 분명히 배운 내용으로 기억하실 거예요. 지구 시스템이라고 배우거나 혹은 지구계라고 배웠을 겁니다. 이 시스템 자체가 이제 우리말로 바꾸면 개니까요. 자 볼게요. 자 지구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라고 보면 이 시스템이라는 단어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시스템이라는 거는 그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이 있고 그 요소들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태양계였죠. 태양계에는 태양이 있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그 주위를 돌고 있는 위성들 이런 많은 것들이 태양계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가 되고 그 요소들끼리는 완전히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태양 주변을 행성이 돌고 있고 행성 주변을 위성이 돌고 있고 서로 간에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고 있죠. 이처럼 어떤 요소들과 그 요소들의 상호작용을 다 통틀어서 하나로 뭐라 부른다?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뭘 알아야 되냐면 태양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태양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알아야 했듯이 지구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요소들 역시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 봅시다. 어떤 게 있냐면 4개로 나눴을 때랑 5개로 나눴을 때가 있었죠. 4개로 나누면 기권, 직권, 수권, 생물권 여기에 하나 덧붙여서 5개로 하게 되면 외권까지 있다라는 거 중학교 때 배웠을 겁니다. 기권은 뭡니까? 기권이라는 것은 기체, 쉽게 말하면 공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지권이라는 건 뭐냐면 땅지자죠. 땅지.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 발 밑에 있는 땅, 흙, 암석, 그리고 더 깊이 흙보다 더 밑에 있는 멘틀이라든가 혹은 핵들 이런 것들을 지권이라고 부르고요. 수권은 이름 그대로 물 숫자. 그래서 우리 지구에 있는 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많은 게 이제 바닷물이 있고 강물도 있고 빙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생물권은 살아있는 모든 것들. 예를 들면 여러분도 생물권의 한 요소이고 저도 생물권의 한 요소죠. 살아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외권은 지구 바깥쪽의 우주 공간을 얘기하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총 5개의 구성 요소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화살표로 표시해 놓은 것처럼 기권이 생물권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생물권이 기권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상호작용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호작용이라고. 자, 이 자세한 상호작용은요 우리가 좀 뒤에서 배우도록 할 거고요. 이때 여기서 한번 봅시다. 이 지구 시스템들이 상호작용을 한다는 건 서로 뭔가 치고받고 움직이고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무엇인가 치고받고 움직이고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에너지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다루게 될 내용인데 지구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 바로 뭐냐면 태양이에요. 태양의 빛과 열이 바로 우리 지구의 시스템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죠. 그래서 이 태양이 우리 지구로부터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잖아요. 거기에서 빛을 쏴서 우리 지구한테 에너지를 가해주게 됩니다. 우린 이 에너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불러요. 태양 복사 에너지.
그럼 태양 복사 에너지를 지구가 받으면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를 받았으니까 에너지의 양이 늘어난다. 에너지의 양이 늘어난다를 좀 더 쉬운 편으로 하면 온도가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온도가 올라간 만큼 지구는 어떻게 돼요? 다시 그 에너지를 밖으로 방출하게 되죠. 이걸 우리는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할 거고요. 어쨌든 이 태양 복사 에너지라는 것이 지구로 들어옴으로써 얘네들끼리 계속해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에너지, 원동력이 된다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중요한 것보다 상호작용이다라는 거,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지금 아까도 지금 태양 에너지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태양 에너지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지구라는 게 기본적으로 태양계 안에 소속이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계 안에 지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태양을 무조건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태양계를 구성하고 있는 게 지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태양 중력의 영향도 받고요. 태양이 끌어당기는 중력의 영향도 받고, 그 다음에 태양의 아까 말한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 같은 거 있죠. 이 에너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사실은 머릿속에 담아두고 가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지금 지구 시스템 다시 한번 얘기하면 뭐다? 기체 상태의 기권, 그리고 물, 수권, 땅, 지권,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애들, 생물권, 그리고 그 바깥쪽 우주공간, 외권이라는 5가지의 요소로 되어 있고 얘네들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알아두고 가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봅시다. 지금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지구 시스템을 배워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태양이 있고 태양 주변에 다양한 행성들이 있죠. 그런데 예를 들면 수성에 가보면 뭐가 있냐면 수성이라는 땅덩어리가 있죠. 수성이라는 별이 있잖아. 만져보면 딱딱한 암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성에 직권이 있어요, 없어요? 네, 수성에도 직권이 있습니다. 금성에도 직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금성 가면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겠지만 금성에는 대기도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대기가 있어요. 기권이 있죠. 맞죠? 다른 행성을 가면 직권도 있고 기권도 있어요. 근데 뭐가 없냐? 우리 지구만의 어떤 특별함, 여기 있는 이 요소들 중에서 지구계를 구성하는,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특별한 게 뭐냐라고 딱 하나만 골라라 라고 하면 여러분은 아마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겠죠? 생물권 또는 수권. 저는 딱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이걸 고르겠습니다. 생물권. 이건 정말 지구에만, 정말로 지구에만 있는 거예요. 지구 밖에 생명체가 있다는 얘기는 아직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지구에만 있는 게 이 생물권이고요.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생물이 탄생하고 생물이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물이거든요. 수증기? 아니요. 얼음? 아니고요.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두 가지까지 볼 수 있죠. 수권과 생물권이 지구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지구에는 물이 있기 때문에 뭐가 존재할 수 있는 거다? 생물이 존재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을 했고요.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이 내용을 해보도록 하죠. 방금 전에 지구에 물이 있기 때문에 생물권이 있고 물이 있으니까 생물이 있고 이게 바로 지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 그랬는데 지구에 물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문제집이나 이런 거 보시면 여기 생명 가능지대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진 어떤 그래프 같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걸 한번 분석을 해보면 이 그래프의 가로축, X축, 가로축 부분은 뭐라고 되냐면 공전 궤도 반지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구가 1일 때. 무슨 얘기냐면 태양이 이렇게 있고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 거리가 있겠죠. 이 거리를 1이라고 놓으면 이 거리는 뭐 2가 되는 거고 이건 0.5가 되는 거고 이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행성의 공전 궤도 반지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0.1, 1, 10, 40 이런 식으로 되는 거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세로축은 뭐냐면 별의 질량이에요. 별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정윤희 선생님 시간에서도 배우겠지만 별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금성, 수성, 지구, 화성, 목성을 별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우리 태양계에서 별이라고 부를 수 있는 녀석은 단지 하나뿐이죠. 뭡니까? 네, 태양뿐이죠. 왜냐하면 별은 뭐예요? 과학에서 말하는 별은
스스로 빛과 열을 낼 수 있는 천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별이라는 건 태양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태양의 질량을 1로 놨을 때 태양보다 큰 별도 우주 공간에 존재할 거고 태양보다 작은 별도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제 태양의 질량을 1로 놨을 때 0.5인 별도 있을 거고 2인 별도 있을 거고 그것보다 더 무거운 별도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그래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현재 지구를 보고자 하는 거고 태양계를 보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별의 질량을 태양의 질량인 1로 봐야 되겠죠. 여기를 봅시다. 자, 이게 태양이 있어요. 그럼 태양과 가장 가까운 곳에 누가 있을까?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 있을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태양이 엄청나게 뜨거운 열을 냅니다. 여러분들 그 캠프파이어 같은 거 하러 가보면 이 캠프파이어 불이 딱 있어요. 불 바로 앞에 이렇게 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뜨거워요. 너무 뜨거워. 너무 막 미칠 것 같아. 막 살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 좀 더 멀리 가면 살짝 뜨거워요. 좀 더 멀리 가면 따뜻해요. 더더더 멀리 가면 어때요? 더더더 멀리 가면 이제 좀 추워. 그리고 캠프파이어 하는데 캠프파이어로부터 1km 떨어진 곳까지 멀리 갔어. 거의 열이 느껴지지 않죠. 너무 추워. 무슨 얘기냐면 열을 내는 태양이 있으면 태양과 가까운 곳에 있는 행성들은 어떨까요? 당연히 열을 많이 받고 뜨겁겠죠. 그래서 수성 엄청 덥단 말이에요. 그리고 금성도 뜨거워요. 그런데 이 태양으로부터 너무 멀어지게 되면 어떨까? 너무 멀어지게 되면 차가워지겠죠. 맞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생명가능지대,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 생명가능지대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생명이 생기기 위해서, 생명체가 생기기 위해서, 그리고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물이에요. 그것도 액체 상태의 물. 그럼 볼게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 물이라는 게 뜨겁게 열을 가해서 끓이면 뭐가 돼버려요? 액체 상태의 물이 아닌 수증기가 돼버리죠. 기체가 돼버리죠. 이 물을 너무 차갑게 만들면 뭐가 됩니까? 얼음이 돼버리죠. 그럼 결국 태양과 너무 가까운 곳은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지 못하고 수증기로 존재할 것이고 태양과 너무 먼 쪽은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지 못하고 얼음으로나 존재할 거예요.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럼 생명체가 생길 수 없는 조건이죠. 그럼 생명체가 생기기 위해서는 아주 적당한 거리, 뭐냐면 너무 가까우면 수증기가 되고 너무 멀면 얼음이 되니까 딱 물로 있을 수 있을 만한 아주 태양과의 적절한 거리에서만 물로 존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물이 있어야 뭐가 생길 수 있어? 생명체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어떤 특정 구간, 이 특정 구간을 뭐라고 부르냐면 생명 가능지대라고 불러요. 생명 가능지대. 생명 가능지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다?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액체 상태의 물이 있어야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범위를 생명 가능지대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보면 지금 수성과 금성은 생명 가능지대보다 더 태양에 가까이 있으니까 물이 없는 거고 나머지 화, 목, 토, 천, 해 얘네들은 멀기 때문에 물이 없어서 우리 생명 가능지대 범위에 들어있는 지구에만 물이 있고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다라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보는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보시면 여러분 정윤희 선생님이 그만큼 진도를 나가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별이라는 녀석은 기본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우주 공간에 만들어진 별이 좀 작은 별이 만들어질 수 있고 좀 더 큰 별이 만들어질 수 있고 더 큰 별이 만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큰 별일수록 훨씬 더 많은 양의 수소를 가지고 있고 그 많은 양의 수소를 이용해서 훨씬 더 많은 빛과 열을 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심별의 질량이 큰 별일수록 훨씬 더 많은 빛과 열을 내는 뜨거운 별이에요. 자, 뜨거운 별이에요. 뜨거운 별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적절한 온도라는 게 있어요. 내가 캠프파이어를 할 때 불이 요만해. 그냥 진짜 모닥불이 요만해요. 그럼 내가 원하는 적절한 온도를 찾기 위해서는 불에 가까이 가서 아 이쯤이 따뜻하네 라고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이번에는 불을 이만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아까 그 작은 불처럼 가까이 가면 타 죽겠네. 좀 멀리 떨어져야 내가 원하는 적절한 온도가 나오게 되겠죠. 맞죠? 무슨 얘기냐면 별이 크고 무거울수록 훨씬 뜨겁습니다. 그럼 당연히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적절한 온도인 구간은 별로부터 가까워지겠어요? 멀어지겠어요? 별이 무거우면 뜨겁다.
뜨겁기 때문에 적절한 온도인 곳은 더 멀리 가야 형성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세로축이 별의 질량이잖아요. 별의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별은 뜨거워질 거기 때문에 그 별에 의해 만들어지는 생명 가능지대는 먼 곳에 형성되게 됩니다. 별이 가벼울 때는 가까운 곳에 형성되지만 별이 무거울 때는 먼 곳에 생명 가능지대가 형성된다. 생명 가능지대의 거리가 중심별로부터 멀어진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생명 가능지대의 폭을 보시면 별의 질량이 작을 때는 생명 가능지대가 폭이 좀 좁아요. 폭이 좁죠? 그런데 별의 질량이 커지니까 생명 가능지대의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이것도 뭐 비슷한 이유인데 큰 불의 경우에는 에너지를 훨씬 많이 방출하기 때문에 그 제가 원하는 어떤 온도의 구간이 넓어지게 되거든요. 이건 뭐 자세하게 설명하기 힘든데, 그래서 결론은 뭐다? 별이 만약에 크고 무거우면 별이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방출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생명 가능지대의 폭이 어떻게 돼요? 무거운 별일수록 더 넓어진다 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생명 가능지대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작은 별이 있어요. 그럼 그 작은 별 옆에 생명 가능지대가 요만큼 있겠죠. 요만큼의 행성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겠어요? 아니면 큰 별이 있고 생명 가능지대가 이렇게 넓은데 여기에 행성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겠어요? 좁은 곳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겠어요? 큰 곳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겠어요? 당연히 큰 곳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면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 좁은 곳에 행성이 들어갈 확률보다는 이 넓은 곳에 행성이 들어갈 확률이 높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큰 별일수록 생명체가 탄생할 확률, 생명체가 발견될 확률이 높겠구나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잠깐 지구의 역사를 설명하자면, 우리 지구가 지금 만들어진 지 약 45억 년, 6억 년 됐거든요. 근데 45억 년, 6억 년 된 이 지구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한 건요, 지구가 탄생하고 나서도 10억 년 이상이 지나고 나서야 생명체가 탄생을 해요. 그 얘기는 생명체가 탄생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게다가 최초에 생겼던 생명체는요, 세균이에요. 세균. 정말 간단한 세균 이런 것들이 생겼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과 같은 되게 뭔가 좀 인지 능력이 뛰어난 생명체도 나오게 되고, 코끼리처럼 큰 생명체도 나오게 되고, 다양한 종류의 생명체가 나오게 되죠. 무슨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배울 진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세균이 맨 처음 출현하고 인류가 출현하는 데까지 또 수십억 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뭔가 제대로 된 생명체가 출현하고 그 생명체가 다시 진화하는데 엄청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아까 말한 이 질량이 큰 별 있죠. 질량이 큰 별들은 엄청나게 많은 빛과 열을 순식간에 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질량이 작은 별보다 수명이 짧아요. 여러분, 우리 태양의 수명을 우리가 과학자들이 얼마 정도로 보냐면 약 100억 년 정도로 봅니다. 근데 태양이 지금까지 46억 년 정도를 탔거든요. 46억 년 동안 빛과 열을 냈어요. 뭐 앞으로 몇 년 남았어? 한 50억 년 좀 넘게 남았어요. 그 정도면 시간 충분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 큰 별들은요, 십수억 년 혹은 수억 년 만에 꺼져버려요. 터져버리고 끝나버립니다. 그럼 엄청 큰 별 옆에 이만큼 생명 가능지대가 생겨서 여기에 행성이 들어갔어요. 와, 물이 있네? 생명체가 탄생하는데 수억 년, 수십억 년이 걸려요. 얘가 좀 진화 좀 해볼까? 세균들이 이제 좀 진화 좀 해볼까? 하면은 이미 이 별이 꺼져버려요. 더 이상 열을 발생하지 않고 에너지가 없어져요. 에너지를 더 이상 받지 못하는 이 별에 있는 생명체들은 결국 죽게 되겠죠. 그래서 제대로 된 생명체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또 별이 커서 좋을 건 없습니다. 너무 큰 별은요, 수명이 짧기 때문에 생명 진화하는 데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것까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 다음부터는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인 기권, 직권, 생물권, 속권, 외권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결해서 해봅시다. 가장 먼저 직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직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딱한 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발 밑에 있는 전체를 모두 다 이제 직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지구가요, 여기 마침 지구본이 있네요. 이렇게 이 둥그런 지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둥그런 지구가 있어요. 이 둥그런 지구의 일부분을 마치 수박을 파서 먹듯이 이렇게 잘랐다고 합시다.
이 지구의 일부분을요 이렇게 수박을 파먹듯이 이렇게 잘랐다고 해볼게요. 자르면 참고로 이 지구의 반지름이 6,400k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6,400km 밑까지 내려간 곳을 이제 지구의 중심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지구를 한번 잘라봤다고 합시다. 잘라봤더니 지구를 구성하는 이 직권이 그러니까 지구가 쉽게 말하면 하나의 딱딱한 돌덩어리가 아니라 층이 나뉘어져 있는 그런 형태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한번 그걸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직권은 우리가 크게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지각입니다. 지각. 지각이라는 건 뭐냐면 땅 지자에 껍질 각자를 쓰는 거예요. 땅 지자에 껍질 각자. 뭐냐면 땅의 껍질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밟고 있는 이 땅이 지각에 해당되는 거고요. 우리가 아무리 뭐 금을 캐겠다고 땅을 파고 들어가도 거기도 역시 지각이에요. 그럼 지각의 두께가 뭐 얇은 것은 5km에서 뭐 두꺼운 거 35km. 그러니까 지각의 두께가 되게 두꺼워 보이죠. 지구 전체의 반지름인 6,400km에 비하면 지각의 두께는 매우 얇아요. 제가 그 지구를 비유할 때 계란으로 많이 비유하거든요. 만약에 계란이 지구라고 했을 때 지각은 바로 계란의 껍질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름도 말 그대로 뭡니까? 껍질 각자를 써서 지각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지각은 단단한 암석으로 되어 있는 땅의 껍질 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지각 밑으로 가봤더니 뭐가 나옵니까? 한 30km 파고 들어갔더니 뭐가 있어요? 멘틀이 있어요. 이 멘틀이라는 게 좀 독특한 녀석입니다. 이 지각도 방금 전에 제가 딱딱한 고체라 그랬죠. 고체인데 멘틀도 역시나 뭐예요? 얘도 고체예요. 고체입니다.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워서 알 겁니다. 뭐 대륙 이동, 뭐 판 구조론 뭐 이런 거 배웠단 말이에요. 거기서 보면 이 멘틀이 분명히 저는 고체라고 했는데 이 멘틀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배우냐면 아래에 있던 뜨거워진 멘틀이 위로 올라오고 그리고 차가워진 멘틀은 밑으로 내려가는 우리 이런 현상을 두 글자로 뭐라 불렀습니까? 대류라고 부르죠. 이 멘틀은 대류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 선생님, 대류를 하려면 얘가 흐를 수 있는 기체나 액체여야 되는데 고체인데 대류를 한다니요? 네, 합니다. 하긴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고체, 액체, 기체 이 세 개의 틀로만 보면 얘는 고체로 분류하긴 하는데 어떤 고체냐면 유동성이 있는 고체라고 표현합니다. 유동성이 있는 고체. 그래서 멘틀은 이렇게 계속해서 대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멘틀의 아래쪽으로 가면 뭐가 나오냐면 이제 핵들이 나옵니다. 핵이라는 거는 아까 말한 계란으로 치면 계란의 노른자에 해당돼요. 자, 계란 껍질은 뭐에 해당돼? 지각에 해당되고 계란의 흰자는 뭐에 해당되냐? 멘틀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계란의 노른자가 바로 뭐냐면 여기 핵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핵을 또 두 개로 나눴네요. 바깥쪽에 있는 핵을 외핵, 안쪽에 있는 핵을 내핵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내핵과 외핵은요 성분은 사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각과 멘틀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성분은요 여러분 땅 파봐요. 뭐가 나옵니까? 흙 나오죠. 돌 나오죠. 지각과 멘틀의 주 성분은 뭐냐면 바로 흙과 돌 성분들. 우리가 흔히 그것들을 규산염 광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지각과 멘틀에는 주로 뭐가 들어있냐면 규산염, 즉 규소와 산소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규소와 산소가. 그런데 이 내핵과 외핵으로 가게 되면요 이 얘네들을 구성하는 성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어떻게 달라지게 되냐면 여러분 상상을 해봅시다. 어떤 물질들이 막 섞여 있어요. 근데 이 물질들이 섞여 있는 상태에서 이 물질이 완전히 굳어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유동성이 있는, 흐를 수 있는 상태로 섞여 있다고 합시다. 마치 뭐처럼 여기 기름과 물이 있는데 그 물을 섞어놨다고 해볼게요. 그럼 기름과 물을 막 섞어가지고 딱 놓으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상대적으로 무거운 물은 어디로 가게 되고 아래로 가게 되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기름은 위로 떠오르면서 층이 분리가 되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지구는요 뭘로 되어 있냐면요 금속과 암석으로 되어 있는 행성이에요. 중학교 때 배운 적 있을 겁니다. 지구형 행성들 해가지고 주로 금속과 암석으로 되어 있다. 그럼 금속과 암석, 특히 이 우리 지구에 가장 많은 금속이 뭐냐면 철이에요. 철.
Fe 철이고요. 뭐 니켈 이런 것도 있어요. 이 금속과 SiO 이 규산형 광물 암석, 금속과 암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속, 철과 암석, 돌, 둘 중에 뭐가 더 무겁냐? 철이 더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섞이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무거운 철과 니켈은 아래로 가라앉아서 뭘 만들게 돼요? 내핵과 외핵을 만들게 되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이 규산형 광물들, 암석들이 위로 떠올라서 멘틀과 지각을 형성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핵과 외핵은 철과 니켈로 되어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그럼 굳이 왜 얘네들 나눴나요? 라고 하게 되면, 외핵 같은 경우에는 이 철과 니켈이 어떤 상태로 존재하면 액체 상태로 존재해요. 액체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얘도 무슨 현상이 일어날까? 네, 대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세히 배우겠지만 이 액체 상태의 철과 니켈이라는 금속이 대류를 해요. 금속이 대류를 하면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여기에서 우리 지구의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이건 나중에 자세히 할게요. 자기장이 형성이 돼요. 자, 그리고 이 외핵 안쪽에 내핵도 철과 니켈로 되어 있는데 얘는 고체 상태의 철과 니켈이라고 표현합니다.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주 거대한 쇠구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많이 크네요. 무려 반지름이 1300km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쇠구슬이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저 포인트는 뭐냐면, 그럼 여기에 멘틀이 있고 여기에 외핵이 있고 여기에 내핵이 있다는 거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 확실하게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아는 방법 뭐냐?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다 파고 들어가다 보니 뭔가 성분이 바뀌었어. 측정해보고 와 들어가서 또 측정해보고 와 들어가서 측정해보면 가장 정확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기술적인 한계가 있어요. 사람 꽤 오래된 자료긴 한데 사람들이 파고 들어간 깊이로는요, 그러니까 사람이 최대한 깊게 판 기록은 10km가 넘어요. 근데 사람이 파고 들어간 깊이는 10km도 채 안 될 정도입니다. 근데 지각의 두께가 5에서 35km니까 우리는 백날 파도 결국 지각, 껍데기만 파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 우리 들어가 보지 못했어요. 못 들어가 봤어요. 못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았냐? 바로 이렇게 이걸 아는 방법이 뭐냐면 지진파를 분석해서 알 수 있어요. 지진파 분석. 여러분 중학교 때 지진파 배웠을 겁니다. 뭘 배웠냐면 지진파는 지진에 의해서 땅이 이렇게 흔들리는 파동인데 이때 이 파동은 종파인 P파가 있고 횡파인 S파가 있다. 이런 것들 배웠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 배웠을 텐데 어쨌든 문제는 뭐냐면 얘는 파동이에요. 파동. 이렇게 흔들리는 웨이브, 파동이 영어로 웨이브입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거를 파동이라고 하는데 이 파동이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파동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전자기파를 제외하고 보통의 파동들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매질이 있어야 전달이 돼요. 보시면 여기 줄이 있어요. 줄이 있는데 내가 이 줄을 이렇게 흔들면 이 줄이 팔랑팔랑 떨리겠죠. 맞죠? 뭔가 이렇게 떨릴 거야. 이러면서 여기까지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매질이 없이 이게 없이 전달을 할 수 있냐 없냐. 내가 여기서 아무리 흔들어도 여기 에너지가 전달이 돼야 한대요? 안 돼요. 이 파동의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녀석을 우리가 매질이라고 부릅니다. 매질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매질에 따라서 파동의 속도가 달라져요. 어떤 매질에서는 파동이 진짜 빠르게 갈 수 있고 어떤 매질에서는 파동이 좀 느리게 갈 수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달리기를 할 건데 진짜 잘 깔려진 육상 트랙에서 달리기를 하면 빠르겠죠. 근데 모래밭에서 달리기를 하면 어떨까요? 발이 막 푹푹 빠져. 느려지겠죠. 이번에 물속에 들어가서 막 물을 헤치면서 달리기를 하면 어떨까요? 더 느려지겠죠. 파동은 기본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진다? 매질에 따라서 전파 속도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징을 이용해서 지진파를 빵 터뜨려 봤더니 파동이 가는 방향을 봤더니 다르게 가네? 갑자기 여기서 확 꺾이네? 파동의 굴절 나중에 물리에서 정확히 배울 겁니다. 매질이 변하면 굴절되거든요. 어쨌든 이 지진파가 막 퍼지는 모양을 분석해가지고 2900km까지는 멘틀이 있고 거기서 5100km까지는 외핵이 있고 5100에서 6400까지는 내핵이 있구나.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 이 정도 수준으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 매질에 따라
전파 속도가 달라져요. 매질에 따라 전파 속도가 달라집니다. 이걸 이용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만한 거, 여러분 P파는 종파고 그 다음에 S파는 횡파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S파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S파는요, 어디만 갈 수 있냐? 고체만 통과할 수 있어요. 그럼 결국 S파는 여기 지구의 이 내부 구조 중에서 어디를 절대 통과 못한다는 얘기예요? 외핵을 절대 통과할 수 없는 게 S파예요. 그래서 이 외핵을 어떻게 발견했냐면 S파가 도달하지 않네? P파는 도달하는데 그 얘기 무슨 얘기야? S파가 통과할 수 없는 것이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거네? 라고 해서 액체 상태의 외핵을 발견하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결국은 지진파를 통해서, 지진파는 결국 뭐다? 파동은 매질에 따라서 전파 속도가 달라진다는 점을 이용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정도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하나 보고 넘어갈 게, 여러분들 이 지각이 있고 그 밑에 멘틀이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이 있겠죠. 우리는 이 지각과 경계면, 여기 이 그림 볼게요. 이 지각과 멘틀의 이 경계면을 뭐라고 부르냐면 모호로 비치치 불연속면, 줄여서 모호면이라고 부릅니다. 모호면이라고 불러요. 근데 얘가 이름이 이렇게 붙은 이유가 뭐냐면 모호로 비치치라는 사람이 발견을 해서 그렇게 붙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 이름 딴 거예요. 내가 발견했으니까. 원래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뭐 이름을 남기고 하잖아요. 이걸 만약에 제가 발견했으면 저 이거 모호면 말고 주홍면, 뭐 정주홍면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겠죠. 그래서 이 이름은 되게 중요하진 않고 그냥 그런 경계면이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고, 문제는 경계면이 왜 있냐? 경계면이 있다는 얘기는 결국 지각과 멘틀이라는 것이 분명히 다른 특징을 가진다는 얘기죠. 특징이 다른 매질이니까 당연히 지진파가 거기에서 무슨 일이 생기냐? 굴절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것도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지각을 또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뭘로 나누냐면 대륙에 있는 대륙지각,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육지에 있는 지각, 대륙지각이 있고 바다 밑에 있는 해양지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을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할 건데, 여러분들 결국 이 지각이라는 건 거대한 멘틀 위에 떠있는 판자조각 같은 거거든요. 멘틀이 이렇게 있으면 그 위에 지각이 얹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멘틀이 이쪽으로 움직이면 지각도 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멘틀이 이렇게 움직이면 지각도 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거거든요. 자,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멘틀보다 지각이 더 가벼우니까 위에 떠 있을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또 하나. 지각은, 대륙지각은 물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낮은 곳으로 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양지각이 높은 곳에 있어요? 대륙지각이 높은 곳에 있어요? 대륙지각이 당연히 더 높은 곳에 있겠죠. 그러니까 물에 안 잠겨서 육지가 된 거잖아요. 맞죠? 그럼 얘가 왜 높이 솟아오르냐? 얘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상황이냐면 되게 두껍죠? 얘는 두께가 두꺼워요. 두께가 두꺼우니까 어떻게 된 거야? 위로 솟아오른 거예요. 근데 왜 얘가 그렇냐라고 봤더니 얘는요, 해양지각에 비해서 밀도가 좀 작은 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어떤 물에다가 어떤 물질을 띄울 건데, 어떤 물질을 띄운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물이 있으면 여기에 물질을 띄울 거예요. 이 물체가 만약에 밀도가 큰 물체라면, 물보다 밀도가 큰 물체면 가라앉아 버리겠죠. 물보다 밀도가 작다면 살짝 떠오를 겁니다. 근데 이때 물보다 밀도가 많이 작으면 위로 이만큼 떠올라요. 밀도가 물하고 비슷비슷하면 요만큼만 떠오르겠죠. 자, 무슨 얘기냐면 위로 솟구쳐 올랐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야? 대륙지각이 위로 솟구쳐 올랐다는 얘기는 이 멘틀 기준으로 어떻다는 얘기야? 얘가 밀도가 더 작기 때문에, 훨씬 작기 때문에 이렇게 떠오르는 거죠. 반대로 해양지각은 대륙지각보다 조금 더 밑에 있다는 거 무슨 얘기예요? 위에 떠있는 대륙지각보다는 밑에 있는 해양지각이 밀도가 더 크니까 살짝 밑으로 가라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건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을 비교했을 때 대륙지각이 더 두껍고 해양지각이 더 얇아요. 얘는 해양지각은 두께가 얇습니다. 그런데 밀도는 반대로 해양지각이 어떻다? 더 크다라는 거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대륙의 이동이라든가 판의 충돌, 뭐 화산 활동, 지진 활동 이런 건요 우리가 다음에 뒤에서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 직권에 대해서는요 오늘은 간단했나? 네,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다음 기권 보도록 합시다. 지금부터 이제 기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기권이라는 건 말 그대로 지구상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권이라는 말을 이제 세 글자로 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기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대기권은 우리 지표면 위쪽으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거예요. 여기가 지표면이고 이 지표면으로부터 10km, 20km, 30km 쭉 해서 110km 이렇게 지표면으로부터 몇 킬로미터 높이에서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래프를 좀 그려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 기권의 구성 성분부터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는데 사용하는 이 공기는요 순수한 물질이 아니죠. 여러 가지 기체의 혼합물이에요. 여러 가지 기체의 혼합물인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지구의 가장 많은 기체, 약 78%를 차지하는 기체가 뭡니까? 너무 많아서 과자 봉지에도 많이 들어가죠. 뭐가 들어가죠? 네, 맞습니다. 질소예요, 질소. N2. 질소가 우리 공기 중에 가장 많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우리가 이제 숨을 쉼으로써 얻고자 하는 바로 그 기체 있죠. 우리가 호흡을 하는데 필요한 기체, 산소가 약 21%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 그럼 질소, 산소 다음으로 많은 게 뭐냐라고 하면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헷갈리는 게 있어요. 그 다음 많은 건 이산화탄소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가장 세 번째로 많은 녀석은 뭐냐면 아르곤이라는 기체예요. 아르곤이라는 기체고 이산화탄소는 사실 한 0.03%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애들이 아주 미량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나머지 기체들이 미량 존재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기권을 구성하는 구성 성분들이고요. 우리가 기권은 아까 직권에서도 보면 그 직권은 이 지표면을 기준으로 직권은 밑으로 내려갔죠. 기권은 그리고 지표면을 기준으로 위로 올라가죠. 맞죠? 근데 아까 깊이에 따른 층을 나눴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높이에 따른 층을 나눌 거예요. 층을 나누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 나누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뭔지 지금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바로 지표면 위, 여기죠. 우리 여기 100km 지점에 살고 있는 사람 없잖아요. 네, 여기 살고 있어요. 여기 살고 있는데 이 부분의 기온, 평균 기온이 대략 몇 도 정도냐면 20도가 조금 덜 돼요. 한 이쯤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온도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우리가 만약에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기온이 상승합니까? 하강합니까?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떨어지게 되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 여름철이 되면 강원도 평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피서를 가잖아요. 실제로 평창으로 피서를 가게 되면요 우리 양평보다 훨씬 시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에베레스트 산 같은 경우에는 막 8,800m 정도 높이가 되니까 막 아예 너무 추워가지고 눈이 녹지도 않잖아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드는다? 떨어진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가로축이 온도인데 여기가 뭐 영하 100도고 여기가 영상 20도니까 올라갈수록 온도가 떨어지려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겠어요?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죠. 맞죠?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올라가면서 점점 온도가 떨어지는 그래프가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갑자기 온도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상승하는 구간이 생겨요. 이런 식으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상승하는 구간이 생기고 또 50km 정도 올라갔더니 여기서는 다시 또 올라갈수록 온도가 하강하는 지점이 생깁니다. 하강하는 구간이 생기고요. 또 여기서는 80km 정도 올라갔더니 다시 또 올라갈수록 온도가 상승하는 구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다시피 여기서는 온도가 하강하는 구간, 올라갈수록 온도가 상승하는 구간, 올라갈수록 온도가 하강하는 구간, 올라갈수록 온도가 상승하는 구간, 총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올라갈수록 온도 하강,
올라갈수록 온도 상승, 올라갈수록 온도 하강, 올라갈수록 온도 상승. 총 4개의 구간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직권에서도 직권에서도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나왔던 것처럼 우리 이 대기권에서도 마찬가지로 얘네들을 무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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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승권으로 총 4개로 나누게 돼요. 자, 걔네들의 이름을 보면 첫 번째 우리가 살고 있는 가장 낮은 곳,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대륙권이라고 부릅니다. 대륙권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2층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층권이라고 불러요. 성층권. 그리고 여기 맨 위에 있는 녀석, 이 녀석을 뭐라고 부르냐면 올라갈수록 엄청 뜨거워지네. 그래서 열권이라고 불러요. 열권. 열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밑에서부터 세 번째 칸 저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권, 성층권, 대륙권의 중간쯤 위치해 있죠, 맞죠? 중간쯤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저 녀석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중간권이라고 부릅니다. 중간권. 얘를 중간권이라고 불러요. 중간권. 자, 그럼 이 층들의 특징을 각각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봅시다. 여기 지금 보시면 이 대륙권은요,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집니다. 여러분, 열기구 아시죠? 열기구라는 건 어떤 거냐면 열로 열기구 그림을 좀 그려볼까요? 아니지. 편집할 때 넣으면 되겠네요. 맞죠? 여기 좀 넣어볼까요? 네, 여기 지금 열기구 보이시죠? 네, 보일 거예요. 이 열기구라는 건 기본적으로 풍선같이 생긴 곳에 열을 가해가지고 그 풍선 안에 있는 공기를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그럼 여러분 아시다시피 뜨거워진 물질은 팽창을 한 만큼 밀도가 작아지죠. 그 밀도가 작은 물질은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위로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열기구의 원리죠.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뜨거울수록 밀도가 작아지고 상승한다. 차가울수록 밀도가 커지고 하강한다예요. 그럼 보세요. 대륙권 아래가 따뜻하죠. 위로 갈수록 차가워지죠. 아래는 따뜻한데 위로 갈수록 차갑다. 근데 차가운 녀석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제가 떨어질 거라 그랬죠. 뜨거운 녀석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올라갈 거라 그랬죠. 그럼 여기서는 결국 무슨 일이 생기냐면 밑에 있는 건 뜨거우니까 위로 올라가려고 할 거고, 밑에 있는 건 뜨거우니까 펜이 말을 안 들어요. 펜이 안 나오고 있죠? 잠시 잉크 좀 짤게요. 자, 대륙권에서는 아래에 있는 공기는 뜨거우니까 밀도가 작아져서 위로 이렇게 떠오르려고 할 거고, 누가 내 빨간 펜을 죽였나? 피가 흐르고 있죠. 줄줄줄. 자, 편집. 자, 다시 볼게요. 보시면 이 대륙권의 아래쪽 같은 경우는 뜨거운 기체이기 때문에 위로 상승하려고 하겠죠. 이렇게 상승하려고 할 겁니다. 반대로 대륙권의 위쪽에 있는 기체는 차가워진 기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쪽으로 하강하려고 하겠죠. 이처럼 뜨거운 물체가 위로 상승하고 차가워진 물체가 아래로 하강하면서 빙글빙글 도는 현상을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배웠다고요? 대류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대륙권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대륙권의 가장 중요한 특징, 대류합니다. 네, 여기서는 대류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 대류가 일어나는 와중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결국은 우리 지표면의 약 30%는 육지지만 70% 정도가 바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륙권은 결국 대부분이 바다와 닿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바닷물이 열을 받으면 무슨 일이 생기죠? 증발하죠. 그래서 대륙권에는 뭐가 많냐면 여기에는 수증기가 많아요. 수증기. 그래서 이 수증기가 있기 때문에 이 수증기로 인해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 중학교 때 혹은 초등학교 때 구름 만들기 실험이라고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부피를 팽창시키면 막 구름이 생기는 걸 본 적이 있을 텐데, 무슨 얘기냐면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는 공기가 있어요. 이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는 공기가 위로 상승하게 되면 팽창하죠. 맞죠?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는 공기가 위로 상승하면 기압이 낮아지니까 팽창하게 되고, 팽창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일정한 상태에서 팽창했으니까 에너지의 밀도가 떨어져요. 에너지가 촘촘하지 않아요. 그러면 온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수증기의 온도가 떨어지면 액체 상태의 물로 응결되죠.
그럼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가 내리게 되겠죠. 우리는 이렇게 비가 내린다라는 거, 이런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이런 것들을 통칭 뭐라고 부르냐면 기상현상이라고 합니다. 기상현상. 뭐 비가 와 이런 거. 수증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대류를 하기 때문에 이 대류권에서는 비도 오고 눈도 오고 바람도 불고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대류권의 중요한 특징이고요. 그러면 성층권 같은 경우에는 대류권과 정반대죠. 아래쪽이 차갑고 위쪽은 뜨거워요. 그럼 어차피 차갑고 무거운 게 밑에 있고 뜨겁고 가벼운 게 위에 있으니까 섞일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섞일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성층권에서는 대류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우리는 이렇게 대류가 안 일어나고 가만히 멈춰있는 공기를 어떤 상태로 표현하냐면 되게 안정되어 있다. 되게 안정적이다. 스테이블. 안정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되게 안정된 대기에 바람도 막 심하게 불지도 않는 것 같고 막 비도 안 내리고 구름도 없고 막 맑고 깨끗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걸로 사용하기도 하냐면 비행기가 이제 운행하는 항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날씨가 좋으니까 언제나. 대류를 안 하고 수증기도 없고 기상현상이 안 생기는 곳이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성층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죠. 여러분 성층권 하면 떠오르는 녀석이 있습니다. 바로 성층권 이쯤에 어떤 특정 물질이 많이 모여있는 층이 있어요. 성층권 이쯤에 특정 물질이 많이 모여있는 층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그 물질이 뭐냐면 그 이름도 유명한 O3. 뭡니까? 오존이죠. 그리고 성층권에는 어떤 특정 물질이 이렇게 가득 차 있는 층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그 특정 물질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O3, 오존입니다. 이 오존이 가득 차 있는 층을 뭐라고 부를까? 오존층이라고 부르고요. 이 오존층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바로 태양으로부터 오는 강력한 자외선, 울트라 바이올렛 레이, UV, 자외선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자외선은요, 생명체에게 되게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는 오존층이 어디에 존재한다? 성층권에 존재한다는 사실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 중간권 봅시다. 자, 중간권으로 가봤더니 위로 갈수록 온도가 떨어지네? 누구랑 비슷해요? 대류권이랑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무슨 일이 생길까? 대류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네, 일어납니다. 뜨거워진 물질은 위로 올라가고 차가워진 물질은 아래로 내려오는 대류가 일어납니다. 대류가 일어나요? 대류가 일어난다고? 그럼 당연히 여기에서도 아까처럼 뭐가 생길까? 기상현상이 생길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수증기가 여기에 있지 이 위로 올라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성층권이 안정돼 있어서 얘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대류를 하지만 수증기가 있다 없다? 수증기가 없다. 수증기가 없기 때문에 기상현상이 있을까 없을까? 기상현상도 생기지 않는다. 즉 구름 안 생긴다, 비 안 생긴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열권을 가게 되면요, 열권은 이름 그대로예요. 엄청나게 뜨겁죠. 그래서 매우 온도가 높다라는 거, 온도가 매우 높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엄청나게 화려한 그 빛의 향연 오로라가 이 열권에서 생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기권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고요. 이 층마다 이런 특징 가지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얘가 이런 식으로 온도가 변한다라는 걸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맨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었죠. 지구라는 것은 태양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태양의 영향권에서 태양의 에너지를 받으면서 굴러가고 있는 게 지구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도 사실 태양 에너지예요. 지금부터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까를 보도록 합시다. 잘 볼게요. 저 그래프를 여기 한 번 더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려볼게요. 여러분, 따뜻하다 차갑다라는 것은 결국 아까 제가 캠프파이어 얘기를 했었지만, 따뜻하다 차갑다라는 것은 내가 불에 얼마나 가까이 있냐, 가까이 있냐, 멀리 있냐와 되게 큰 연관이 있어요. 즉 열을 내는 열원으로부터 얼마나 가깝냐 뭐냐를 보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대기권에 열을 공급해주는 열원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던 아주 중요한 사실 뭐가 있어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있죠. 태양이 우리에게 엄청난 양의 많은 에너지를 이렇게 보내주고 있거든요.
그럼 좀 쉽게 심플하게 생각하면 이 태양 복사 에너지는 여기 태양이 어디 있어? 저 하늘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멀리 저쪽 하늘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태양 복사 에너지는 위에 가까운 곳에서 더 강하게 받겠니? 여기 먼 곳 땅바닥에서 강할까요? 당연히 여기서 더 강하겠죠. 그러니까 이쪽의 온도는 높고 또 여기 지금 점점 아래로 내려올수록 태양 복사 에너지가 위에서 소모되고 이제 멀어지다 보니까 여기서는 점점 온도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태양 복사 에너지 하나만 고려하면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위에서는 온도가 높다가 여기 지금 가로치기 온도예요. 세로치기 뭐예요? 높이죠. 아까 봤던 것처럼. 태양 복사 에너지만 생각한다면 높은 곳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져야 되고 낮은 곳으로 갈수록 온도도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런데 여론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구가 있는데 지구가 태양 복사 에너지를 계속 받죠? 지구가 계속 에너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구가 에너지를 받았기 때문에 지구 역시 어느 정도 따뜻하게 데워졌겠죠. 그리고 따뜻하게 데워진 물체는 다시 열을 밖으로 방출합니다. 그래서 태양이 지구를 따뜻하게 해줬기 때문에 지구가 따뜻해서 이 지구가 위쪽으로 다시 열을 방출을 해요. 이런 식으로. 다시 지구가 위쪽으로 열을 방출하게 되는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지구복사 에너지라고 불러요. 지구복사 에너지. 그럼 지구복사 에너지만 생각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땅바닥에 가까운 쪽은 지구복사에 가까운 거니까 따뜻하겠죠. 땅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점점 추워지겠죠. 즉 어떤 그래프? 낮은 곳에서는 따뜻하지만 높은 곳으로 가서 추워지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죠.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런 그래프. 여기까지 되셨나요?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두 그래프를 합쳐봤더니 무슨 그래프가 나와? 두 그래프를 합쳐봤더니 이제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이런 그래프가 됐어요. 자,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여론이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바로 이 녀석이에요. 오존층. 오존층이 있습니다. 이 오존층이 아까 자외선을 차단한다 그랬잖아요. 태양으로부터 오는 강력한 자외선을 오존층이 먹는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밑으로 못 가게 내가 여기서 다 먹어 치워버리겠어 라는 거예요. 그럼 이 오존이 자외선을 받아서 먹었으니까 이 오존은 그만큼 에너지를 먹은 만큼 뜨거워지겠죠. 그래서 오존에서도 열이 방출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뜬금없이 열 방출되는 애가 하나가 있으니까 중간에 뜬금없이 뜨거워지는 구간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뜬금없이 뜨거워지는 구간. 그래서 그려보자면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 부분에서 조금 뜬금없이 살짝 뜨거워지는 구간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됐나요? 자, 그럼 총 몇 개의 층으로 나눠지죠? 하나. 그쵸? 이렇게 안 예쁘게 됐지? 이렇게 연결하면 둘, 세 개 층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맞죠? 그래서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이 온도 변화를 가지고 층을 구분한 건데 이 온도 변화가 생긴 이유가 뭐다? 세 가지 여론 때문이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뭐예요? 태양 복사 에너지. 이걸 생각하면 내려갈수록 차가워져야 돼. 두 번째 여론은 뭐예요? 지구 복사 에너지. 얘를 생각하면 올라갈수록 차가워져야 돼. 세 번째 여론이 뭡니까? 중간에는 오존층이 방출하는 열. 그럼 얘를 생각하면 어때야 돼요? 여기서부터 멀어질수록 차가워져야 돼.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게 돼서 총 4개의 층이 나오게 된 거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요. 이 기권의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얘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온실 효과예요. 온실 효과. 따뜻하게 해준다는 얘기죠. 여러분 온실 효과 하면 온실 효과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어떤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 온난화는 온실 효과가 강화돼가지고 우리가 더워지고 막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있고 기상이변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실은 지구에 대기가 아예 없고 온실 효과가 아예 없다면요. 지구는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추운 곳이 돼요. 근데 대기의 적절한 온실 효과로 인해서 적절한 온도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다만 여기에서 더 뜨거워지면 아까 얘기한 지구 온난화라는 개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온실 효과 자체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대기라는 이불을 덮고 있는 거예요. 이 대기라는 이불을 덮고 아주 포근하게 잘 자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화석연료 사용이 늘어나고 온실기체인 이산화탄소가 점점 늘어나게 되면 쉽게 말하면 이 이불이 점점 두꺼워지는 거예요.
이 이불이 점점 따뜻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난 편안하게 자고 있었는데 이제는 땀이 뻘뻘 나고 어우 더워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야? 지구온난화죠. 온실효과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온실효과가 너무 심화돼서 생기는 지구온난화가 문제인 거죠. 어쨌든 이 지구를 따뜻하게 덮어주는 역할을 하는 온실효과, 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기권이다. 이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기권에 이 그래프가 생기게 된 이유와 그 다음에 이 각 층마다의 특징들은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찍고 났더니 사실 제가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 다 해보고 싶었는데 아마 이 정도 했으면요. 한 타임 여러분들 한 차 시분 강의가 나왔을 거예요. 여기서 더 길게 하면 힘들죠. 그래서 다음 이제 수권, 생물권, 그리고 이제 외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목이 좀 많이 아파가지고 약간 좀 뭐랄까 텐션이 떨어진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 잘 들어주셨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